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7의 죽은 왕. 단종의 마지막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다루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단종의 아내. 1521년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나이 82세. 64년 동안 왕비라는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수라상 대신 채소를 팔아 끼니를 이었고 궁궐 대신 작은 집에서 살았고 죽어서도 남편 곁에 가지 못했습니다. 1457년 17살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18살의 왕비는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왕비는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왕비라는 이름도 없이 그녀의 이름은 정순왕후 송씨. 오늘은 실록이 침묵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대신 기억해준 한 왕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왕후는 1440년 전라도 정읍 태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산 송씨, 송현수, 오랜 내력을 가진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는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여산 송씨는 중창까지 오른 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 충렬왕과 충선왕의 권력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그 결과 삼족이 멸해지고 남은 가족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집안의 인척이었던 기황후가 원나라의 황후가 되면서 가문의 신분이 복원됩니다. 이후 자손들의 벼슬과 활약으로 조선시대에는 다시 양반 사대부로 올라섰습니다. 노비에서 황후 인척으로 다시 양반으로. 이 가문은 이미 바닥을 한번 겪고 올라온 집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아버지 송현수에게는 오랜 벗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였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나중에 정순왕후의 운명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어머니 민씨는 한 명의 부인과 사촌관계였습니다. 조선 왕실과 사대부가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453년 정순왕후는 14살의 나이로 왕비 후보로 간택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454년 15살에 정식으로 왕비에 책봉됩니다. 이 간택에는 특별한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조선 최초로 이미 왕인 사람과 혼인한 왕비였습니다. 이전 왕비들은 남편이 왕이 되기 전에 결혼했지만 정순왕후는 이미 왕위에 있던 단종의 직접 간택을 통해 혼인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둘째, 이 간택에서 왕비 1명과 후궁 2명이 동시에 선발되었습니다. 수의 권씨와 수의 김씨. 한 번의 간택으로 3명을 뽑은 것은 조선 역사에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의 운명은 뒤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순왕후에게는 고모도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 영흥대군의 부인이 바로 송씨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왕실과 이미 혼맥으로 이어져 있던 셈입니다. 정순왕후의 왕비 생활은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조선 역대 왕비 중에서 가장 짧은 축에 속합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습니다. 세조의 즉위,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고 16살의 정순왕후는 하루아침에 의덕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선왕의 비, 즉 전임 왕의 아내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왕대비. 하지만 이 타이틀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산문 박팽년 등이 단종의 복위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발각되어 처형됩니다. 1457년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됩니다. 왕에서 군으로. 군이란 왕족에게 주는 칭호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정순왕후 역시 왕대비에서 군부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로서의 모든 권한과 대우를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 송현수의 운명은 더 참혹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었다는 혐의,
세조는 처음에 중마고우의 정을 생각했는지 사형 대신 장영백대로 감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세조는 사형을 명합니다. 송현수뿐 아니라 정순왕후의 어머니와 남동생들도 지방의 관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가문이 통째로 무너진 것입니다. 고려 말에 이어 두 번째 노비 전락. 같은 가문이 200년 사이에 두 번이나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함께 간택되었던 후궁숙의 권씨의 아버지 권한도 복위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형당했습니다. 수계권 씨는 세조의 편에 섰던 신하 조성문의 종으로 넘겨졌다가 1464년에야 겨우 풀려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여인 정순왕후, 수계권 씨, 수계김 씨 모두 80세 이상까지 살았습니다. 남편은 17에 죽었는데 세 아내는 모두 80세를 넘겼습니다. 1457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정순왕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사라집니다. 실록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민간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 조선 후기에 서울의 역사와 풍속을 기록한 한경지략, 그리고 영조 때의 기록들이 정순왕후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정업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여인들이 갈 곳을 잃었을 때 머물렀던 비구니 사찰입니다.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도 남편 정종이 사형당한 뒤 이곳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순왕후도 이곳을 거쳐갑니다. 1457년 10월 단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 여러 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18살의 정순왕후는 이제 노상군의 부인이라는 이름만 남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정순왕후를 관비로 전락시켰습니다. 다만 노역은 시키지 말고 아무도 범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린 뒤 정업원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업원에서 한동안 지낸 뒤 동대문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의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세조가 옛 벗의 딸이 고생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한양성 안에 집을 한 채 마련해 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순왕후가 거절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의 호의를 받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성 안에 들어가면 감시가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순왕후는 성 밖을 택했습니다. 동대문 밖 초가집, 곁에는 시녀 3명이 함께했다고 전해집니다. 왕비 시절 수백 명의 궁인이 시중 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생계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순왕후는 천을 염색해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낙산 기슭에 자지동천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정순왕후가 이 샘물에 천을 넣자 천이 저절로 자주색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자줏빛 샘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숭인동 근처에는 자지동천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왕비의 수라상 대신 자기 손으로 천을 물들여 번 돈으로 끼니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용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정의왕후가 정순왕후에게 밥과 옷을 보내도록 명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의왕후는 세조의 아내입니다. 남편 세조가 내쫓은 여인에게 아내 정의왕후가 밥과 옷을 보내준 것입니다. 정순왕후가 64년을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조용한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생계를 도운 것은 정의왕후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서울의 역사와 풍속을 기록한 한경지략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대문 밖에 여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채소시장이 있었다고. 이 시장의 유래가 정순왕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정순왕후가 동대문 밖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네 여인들이 새벽마다 채소를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세조의 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채소를 사고 파는 형식을 빌렸습니다.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도움을 위장한 것입니다. 이 시장은 나중에 여인시장 또는 금남시장이라 불리게 됩니다. 남자는 출입할 수 없는 시장. 왜 남자를 막았을까요? 남자가 들어오면 관리의 눈에 띄고 관리의 눈에 띄면 정순왕후를 돕는 것이 발각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라가 버린 왕비를 이름 없는 여인들이 채소 한 단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한경지략에 실린 이야기이지 실록의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정순왕후를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숭인동 뒤쪽에는 낙산에 봉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높지 않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우리에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동망봉,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정순왕후가 매일 이 봉우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동쪽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남편의 넋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올랐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봉우리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1771년 영조가 이곳을 지나다가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조는 바위에 직접 동망봉이라는 세 글자를 새기게 합니다. 이것은 영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전설이 실록에 의해 인정받은 드문 사례입니다. 그리고 영조는 정업원이 있던 자리에 비석을 세우게 합니다. 정업원 구기비. 이 비석도 영조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조가 왜 이 비석을 세웠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순왕후의 이야기가 3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동망봉이 일제강점기와 이후 개발 과정에서 채석장으로 깎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정순왕후가 올랐던 봉우리는 지금은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동망봉 글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순왕후의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미수. 정미수는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아들입니다. 정순왕후에게는 시조카가 되는 셈입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은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사형당했고 경혜공주 자신도 관비로 전락했다가 풀려난 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아들 정미수에게 혈연 중 가장 가까운 어른이 정순왕후였습니다. 피가 이어진 외숙모가 아니라 외삼촌의 아내. 하지만 둘 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미수는 정순왕후 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족보와 실록의 단편적 기록들을 교차하면 이 둘이 함께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미수가 57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미수가 죽은 해는 1512년. 정순왕후의 나이 73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족이 먼저 떠난 것입니다. 정순왕후의 생애에서 놀라운 점은 5 임금의 시대를 모두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조. 남편의 왕위를 빼앗고 남편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 정순왕후는 그의 재위 기간 내내 동대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예종. 세조의 아들. 재위 1년 2개월. 너무 짧아서 정순왕후와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성종. 세조의 손자. 이 시기에 정의왕후가 밥과 옷을 보내도록 명한 기록이 나옵니다. 성종시대가 정순왕후에게는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던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산군. 폭군의 시대. 정순왕후는 이때 이미 60대였습니다. 조정이 갑자사화로 흔들리는 동안 동대문 밖에 정순왕후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5번째,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 정순왕후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왕이기도 합니다. 5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정순왕후의 신분은 단 한 번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왕비에서 군부인으로 떨어진 1457년 그대로 70년 가까이. 1518년
중종 13년 정순왕후의 목소리가 실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종실록 13년 7월 5일자에 따르면 정순왕후가 상언을 올립니다. 상언이란 왕에게 올리는 공식 청원서입니다. 이때 정순왕후의 이름은 노산군 부인 송씨입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왕에게 글을 올린 것입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비와 재산과 집을 정미수의 아내에게 주게 해달라. 정미수는 이미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미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정미수의 아내마저 죽으면 단종의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집니다. 정순왕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청원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마지막 재산을 정미수의 아내에게 맡기려 한 것입니다. 60년 넘게 침묵하던 사람의 마지막 공식 발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79살의 여인이 마지막 남은 재산을 내놓으면서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제사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 64년을 버틴 이유가 이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붙들어두는 가장 단단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82세. 공식 신분은 마지막까지 노산군 부인이었습니다.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장례도 왕비의 예가 아닌 대군 부인의 예로 치러졌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조정은 그녀를 왕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묘는 경기도 남양주에 만들어졌습니다. 훗날 사릉이라 불리게 되는 곳입니다. 생각할 그리워하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남편 단종의 장릉은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두 무덤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120km, 길로는 약 165km. 살아서도 떨어져 살았고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77년이 지납니다. 1698년, 숙종 24년, 숙종이 단종의 보기를 명합니다. 노산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그리고 정순왕후도 함께 보기됩니다.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의덕, 단양, 재경, 정순왕후 11년 만에 되찾은 왕비의 이름이었습니다. 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짚으면 이렇습니다. 중종 때 봉분과 제사가 허락되었고 선조 14년에 묘가 정비되었고 숙종 7년에 노산군이 노산대군으로 높여졌고 숙종 17년에 사육신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마침내 숙종 24년에 단종과 정순왕후가 동시에 보기된 것입니다. 사릉에는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 영월 방향으로 기울어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마저 남편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록은 정순왕후의 64년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64년을 잊지 않았습니다. 1999년 사릉의 소나무 한 그루가 영월 단종 장릉으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이름은 정령송, 정순왕후의 넋이 깃든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사후 478년 만에 나무가 먼저 남편 곁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정순왕후 자신은 아직 남편 곁에 가지 못했습니다. 2026년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어몽도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역대 25번째 천만 영화가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양주 사릉의 정순왕후를 영월 장릉의 단종 곁으로 옮겨 합장해달라. 570년 전 이별한 두 사람, 지금도 165km 떨어져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64년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놓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녀의 대답은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